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 예, 발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실적 발표 한 날, 네. 그 애프터마켓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 7% 빠졌었거든요. 7% 빠지고 제가 그날 바로 블로그에 그 분석글을 올렸어요. 영상은 지금 이제 소개를 드리지만 올렸는데 이거 지금 사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보통 이제 프리마켓에서 그렇게 빠지면은 본장에서 빠지는 주가로 시작하죠. 빠진 주가로 시작하는데 6%가 오르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약간 이런 실적 발표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는 빠져도 충분한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한 거죠, 시장에서. 숫자는 약간 나쁠 수밖에 없죠. 여기저기서 다 나쁘니까. 맞아요. 연관돼 세상 연결돼 있는데 맞아요, 얘도 맞아요. 숫자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어서 기업을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를 보면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피지컬 이어로 23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2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번 분기 매출은 8.29 빌리언 정도로 됐고요. 컨센을 이겼군요. 예, 컨센서스가 8.12 빌리언이니까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컨센을 상회했다 이게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니까요. 얼마나 상했냐가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1.36달러로 컨센서스인 1.3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상했군요. 예, 조금 더 이제 마진 단으로 보면 마진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 1%포인트 올랐고요. 야, 예, YOY로는 거의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업밖에 없네요. 업. 예, 다 업입니다. 이렇게. 진짜 좋은 기업. 예, YOY, QOQ 대비해서 모두 좋았다. 근데 이제 뭐 가이던스가 굉장히 나빴고요. 그리고 이제 갭이랑 난갭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이번에 ARM 인수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일회성 비용인 1.35 빌리언이 들어가요. 전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인수를 실패했는데 비용을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그쵸, 신기하죠. 어쨌든 1.35 빌리언이면은 절대 작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쵸. 예, 웬만한 기업들이 1년 매출이니까. 앞에서 매출이 지금 8점 몇 빌리언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8빌리언이었으니까 이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마진 훼손도 있었고 그래서 갭과 난갭의 차이가 있었던 거는 그 이유가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분야별로 대충 보면은 게이밍 분야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되게 우려가 많았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빠졌다고 보기가 애매하네요. 올랐죠 오히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3분기에서 4분기 올라가는 수치만큼 이번에도 올랐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서퍼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엔비디아 게이밍은 역성장일 거다. 대신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옵셋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게이밍도 좋았습니다. 그렇네요. 예, 게이밍도 좋았고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여러 반도체 기업에서 PC 수요 준 거는 다 확인했거든요. 제가. 그쵸. 인텔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 기업들은 월별로 발표를 하는데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수스나 이런 노트북 기업들 걔네는 뭐 YOY로 40%씩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올랐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게이밍 좋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장난 아니었습니다. 기대주였죠. 예,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엄청 성장을 했고 뭐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역시 이게 이제 사상 최초로 데이터 센터 부분이 게이밍 부분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가장 큰 사업부가 됐다. 되게 유의미한 거죠. 그쵸. 예, 게임 그 GPU 하던 기업이 어느덧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아예 기업이 변모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수요도 아직도 많은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그쵸. 이제 시작인 거니까 엄청나게 좋죠. 그리고 지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 게이밍 쪽인데 그쵸. 이 게이밍 PC 수요가 준다였는데 얘는 이제 가장 큰 사업부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리스크 분산을 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쏘쏘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 이번에는 플랫했네요. 조금, 예, 플랫했고 살짝 떨어졌네. 플랫했고 오토 부분도 저는 이 부분도 기대했거든요. 왜냐면 TSMC 실적 발표에서 되게 오토 부분의 수요가 되게 강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토 부분이 캐리했어요. TSMC는. 근데 그 제가 알기로 엔비디아 오토는 하드웨어가 아닐 거예요. 소프트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아마 TSMC는 하드웨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뒤에서 간단히 제가 뭐 이 부분은 매출 비중이 적어가지고 간단히 가져왔는데 뭐 여러 완성차 업체들에서 병목 현상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OEM 부분은 조금 안 좋았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하락하는데 되게 주요했던 요인이거든요. 아웃룩. 그러니까 다음 분기. 네, 다음 분기에 대해서 기존 가이던스가 8.5 빌리언이었는데 8.1 빌리언으로 하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8.0에서 8.1 빌리언으로 하향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러시아에서 0.1 빌리언 정도 줄었고. 줄 것이고 그리고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0.4 빌리언이 영향이 온다. 무시할 수 그래서 없죠. 0.5 빌리언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얘네 가이던스대로 8.1빌리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20년 이후로 처음 이제 QOQ로 역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한테 되게 치명적인 거죠. 역성장이라는 게.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만약에 이때 실제로 숫자가 역성장이 찍혀도 저는 펀더멘탈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매수기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저도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부문별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게이밍 부문인데 이 부분이죠. 이번 실적 발표가 이 부분이고 YOY로 31% 그리고 QOQ로는 5.8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성장을 이어나간 거죠. 좋네요. 예, 그 전까지는 뭐 40몇 %라고 한다고 하지만 31%면 충분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게 게이밍 부분은 선방을 했다. 근데 이제 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확인됐던 출하량 감소한 PC가 네. 약간 로우엔드 PC가 주래요. 그러니까 사양이 낮은. 네, 사양이 낮은. 네네. 그래서 퀄리티가 낮은. 애들은 GPU가 탑재 안 된 모델 그렇죠. 이런 애들의 수요가 굉장히 적었고 뭐 엔비디아 이번에 RTX 이런 GPU가 탑재된 노트북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가 3,464밀리언이니까 컨센서스 되게 비틀한 거죠. 많이 이겼네요. 예,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분야에서 서프라이즈다. 이거는 서프라이즈가 맞고 매출 추이를 보면은 쫙 올라갑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좋습니다. 예, 너무나 아름답게 올라가고 이거를 보면은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게이밍 부분에서 PC 출하가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냐? 이게 아수스 월별 실적이거든요. 이제 22년 1월부터 여기가 1분기니까 보시면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M1 기준으로. 예, 이것도 이제 매출액도 확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로우엔드 부분. 그러니까 GPU가 탑재가 안 되거나 탑재돼도 뭐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은 그런 PC는 엄청나게 줄었는데 생각해보니까 AMD의 컴퓨팅 앤 그래픽 부문에서 실적 엄청 좋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는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나온 그건데 22년도입니다. 뭐 피지컬이어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이번 분기고 그래픽 컴퓨팅 앤 그래픽 부문 AMD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인텔은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PC여도 약간 디테일이 있다. 네,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특히 GPU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했다. 고사양 PC에서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게이밍 부분에서 원래 이렇게 모두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프라이즈를 내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안 오른 이유가 아까 그 가이던스 하향이 거의 한 8, 90%가 게이밍 부분이에요. 그 중국 영향 0.4빌리언 그러니까 400밀리언이죠. 중국 400밀리언이 다 이제 게이밍 쪽이거든요. 그래서 400밀리언이 게이밍 쪽에서 이루어질 전망이고 만약에 좀 심할 경우에 피지컬이어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게이밍 부분 매출이 QOQ 마이너스 10%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 봉쇄 때문이고 그래서 수요도 수요인데 공급에서도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다행인 게 이제 22년도 그러니까 피지컬이어로 22년도니까 21년도죠. 중국 매출 비중은 26%로 다른 AMD나 인텔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음 분기에 리스크죠 사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준 거고. 반면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의 데이터 센터. 우리의 데이터 센터. 예, 우리의 데이터 센터. 여기저기 뭐 TSMC나 뭐 ASML이나 이런 부분 실적 발표에서 데이터 센터 견고하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YOY로 83.11%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고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뭐 4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YOY로 83%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QOQ로는 15% 성장한 수치입니다. 진짜 세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데이터 센터는 뭐 이번 분기에 사상 최초로 게이밍을 제치고 가장 큰 사업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AI 훈련, 추론 이런 쪽에서 수요가 모두 굉장히 강력했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 고객, 뭐 클라우드 타이탄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로 카펙스 지출을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 그래서 성장을 주도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3,598밀리언이었는데 컨센서스도 크게 이겼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분. 정말 강력합니다. 예,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상위 7개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 추인데 저는 사실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암호화폐 리스크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카펙스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게이밍은 이미 노출된 리스크고
그 GPU 가격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노출된 리스크고, 그리고 뭐 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랑 이제 더 이상 이 엔비디아의 게이밍 부분이랑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다 리스크가 노출이 됐는데, 데이터 센터 쪽에서 삐끗하면은 이건 치명적이다. 치명적일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이런 애들이 카펙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것도 뭐 당연히 리스크인데 걱정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지금 충원을 멈추고 맞아요. 투자를 줄이고 맞아요. 이런 기사들 많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들이 결국 성장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고 말아야 되는 게 있을 텐데 그렇죠.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는 제가 봤을 땐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줄이는다는 거는 되게 자기들의 경쟁력을 포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인프라를 못 깔고 자기들이 플랫폼 사업자를 이제 그 지위를 더 낮추게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맞죠. 좀 덜 걱정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네. 그러니까 완전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만약에 시장이 성장을 멈춘다면, 예를 들어 이번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도 봤겠지만 게이밍 쪽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게이밍 쪽의 시장이 갑자기 이제 줄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줄었잖아요. 그럼 얘네도 다 같이 그 산업에서 뭐 성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을 할 때는 당연히 카펙스를 줄이면 안 되겠죠. 근데 시장이 주는 상황에서는 다 같이 멈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럼 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게이밍 시장이 성장이 준 건 사실 그냥 누구도 알다시피 공급망 문제와 중국의 락다운 문제였던 그쵸. 거니까. 근데 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뭐 준다. 그러니까 이만한 기업들이 이제 경쟁력을 포기한다. 이거는 서퍼님 말대로 뭐 크게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그나마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리스크긴 리스크죠. 한번 잘못 이제 털리면 맞아요. 시작하는 거지 넉넉.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룰 텐데, 제가 사실 엔비디아에 투자한 이유는 이거거든요. AI 슈퍼컴퓨터 가속기. 네. 그러니까 AI 가속기 부분을 엔비디아가 다 먹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년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 94%다. 뭐 지금은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AMD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좀 성장을 했어. 예, 뭐 AMD가 이제 뭐 자이링스도 인수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어찌됐든 엔비디아 여전히 90%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절대 강자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 부분은 이제 기업이 하이브리드 작업 환경을 지원함에 따라서 워크스테이션 쪽이 성장을 했는데 데스크톱에서 판매가 줄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노트북 쪽에서는 상쇄했다. 노트북이 옵셋을 해줬다라는 거죠. 재택이 한 건 했다는 거군요. 재택이 한 건 한 거죠. 네. 네. 기업들의 수요도 있었고, 근데 그쵸. 이제 데스크톱은 줄고 노트북이 그거를 옵셋했다. 그러니까 같은 거죠, 말대로 이제 노트북, 그러니까 고사양 노트북에서는 수요가 견조한 이유가 뭐 이 부분도 유효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오토 쪽은 뭐 자동차 회사들의 공급 제한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M 이 부분이 조금 뭐 이렇게 비율로 보면은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프로세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문 그 GPU죠. CMP가 감소를 해가지고 그랬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너무 핫했으니까. 너무 핫해가지고 뭐 이 부분만 봐도 요즘 너무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실적에서 보면 맞습니다. 기고 효과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이거는 기고 효과인데 뭐 저는 뭐 전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요청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다루니까 너무 전문가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제가 왜 엔비디아를 투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가져왔고요. 우선은 엔비디아 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암호화폐 리스크. 암호화폐 리스크인데 사실 이거는 암호화폐 리스크에 되게 크게 노출이 됐었죠. 뭐 13, 14년도랑,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되게 핫했을 때 17, 19년도랑 이 GPU가 암호화폐 채굴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더라 그렇죠.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엄청나게 수요가 몰렸고, 그래가지고 이 떡라떼, 암호화폐 떡라떼 이 채굴자들의 그 GPU 가, 물량이 네. GPU 물량이 다 중고로. 시장에 나오면서 GPU가 엄청나게 이제 공급 과잉.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게이밍 부분 매출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RTX 이제 채굴 성능을 제한하거나, 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원래 50%로 제한을 했었는데 70%가 됐다가 뭐 요즘은 100%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굴 전용 CMP, 아까 OEM 사업부에서 한 것처럼 채굴 전용 CMP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뭐 채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뭐 상관관계가 높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상관관계가 크게 그렇게 많진 않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뭐 이더리움 관련된 건데, 이더리움 채굴에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GPU가. 네. 그래가지고 되게 핫했었는데 이더리움 2.0이 나오면서 GPU가 전혀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더리움이 원래는 채굴 방식이었는데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가? 아무튼 채굴 방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맞아요, 맞아요. GPU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GPU가 필요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됐다라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RTX,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제품인 거죠. 네. RTX를 사용하는 비중이 아직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픽 유저들이. 왜냐면 비트코인 때문에 너무 핫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GTX를 쓰다가 RTX로 갈아 끼우는데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었단 말이죠. 제 주변에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만 봐도 아, 나 그래픽 카드 비싸서 못 사. 그쵸, 너무 비쌌어요. 예, 그래가지고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비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GPU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RTX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그건 맞는 게 예. 그 친구 중에 하나도 전데 아, 그래. 예, 예. 저도 옛날에 이제 너무 비쌌거든요. 맞아요. 무슨 다른 부품 합친 것보다 다 비싸니까 더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가격이 진짜 많이 안정화돼서 해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기고 효과가 있어서 싸다. 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정도면 싸다. 네, 진짜 싸졌다. 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 RTX 가격 하락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GTX를 다 RTX로 바꿔야 이제 얘네도 교체 신제품으로 주기. 그렇게 교체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게 지금 너무 원래는 교체가 됐어야 됐고 다음 모델이 나오고 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예,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비트코인 때문에 막혔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 그렇죠. 많이 하락했죠. 예, 그래서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그래픽카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얘네한테 나쁜 거냐? 그 부분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정가보다 떨어질 건 아닐 테니까. 그쵸.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슬슬 이제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RTX가. 원래는 비트코인 때문에 어느 정도 막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지금 보면은 21년 3월 대비해가지고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게요. 있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 YOY를 따지면 몇 배예요? 7배? 거의 뭐 6배? 600%막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진짜 많이 올랐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더리움과 상관관계를 그려놓은 그래프인데 여기까지는 되게 똑같이 갔죠. 여기까지는 되게 똑같이 갔는데 그 다음으로는 뭐 크게 이더리움이랑 연관을 받지 않고 있다. 이 회색 이더리움 선 움직이는 거랑 이 GPU 가격 노란색 가격이랑 맞아요. 사실 상관성이 안 보인다. 상관성이 이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가 어디죠? 예, 이 그래프가 이제 그래픽 카드 수요랑 그러니까 GPU 매출이랑 PC 출하량이랑 이거랑은 상관관계가 뭐 크게 없다라는 부분인데 증명이 된 거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러니까 PC 출하량, 전통 PC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그럼 너네 그래픽 카드 매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 이 부분도 되게 큰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준 거죠. PC가 떨어진다고 쫄지 마라. 쫄지 마라. 네, 저런 거죠. PC는 뭐 항상 그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PC를 많이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얘네가 이때 커리어 하이를 찍은 거고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얘네도 PC를 뭐 바꾸는 주기가 있을 텐데 그때 동안 매출이 굉장히 플랫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뭐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카펙스를 줄이면 어떡하지?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냐 그러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AI랑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10년 뒤를 그리거든요. 저 뭐 서버님도 그렇고 네네, 저도 그렇죠. 그렇고 뭐 항상 뭐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10년 뒤에 사람들은 뭘 쓸까? 그러니까 대대로 지금 기존의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기업들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엑소모빌은 산업혁명 때 석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으니까 시가총액 1위를 했었던 거고 지금은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니까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향후 10년 뒤에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쓸까 대체?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반도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반도체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반도체냐? 당연히 레거시 반도체는 아닐 거고 레거시 공장은 아닐 거고 나노 공정 중에서도 이 AI랑 빅데이터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히 모든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는 애들이 향후 시가총액 1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AI 하는데 엔비디아냐? 라는 거를 봤을 때 이건 이제 CPU랑 GPU 관련된 건데 전 처음에 사실 CPU가 뭔지 GPU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컴퓨터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 그 공대 친구와 딥한 토론 그러니까 토론 엔비디아 어때? 이 한마디 했다가 제가 이날 잠을 못 잤거든요. 8시간 강의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때 막 좀 여러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컨빅션이 되게 높아졌어요. 되게 듣기 짜증났었는데 네네. 오히려 컨빅션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을 하면은 CPU는 되게 똑똑한 친구 그러니까 과학고 학생이에요. 과학고 학생이고 복잡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의 성능은 당연히 CPU가 좌지우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CPU가 거의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증가를 했었죠. 이게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네, 하는데 맞아요. 이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CPU가 2배씩 늘어나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데스크톱 시대를 연 거죠. 그때 이제 어떤 기업이 패권을 잡았었냐? 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CPU 기업이죠. 그쵸. 인텔이 엄청나게 명성을 떨치던 때가 이때 무어의 법칙이 통했을 때. 근데 이제 더 이상 CPU 성능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클럭 속도. 그러니까 클럭 속도가 높을수록 CPU 성능이 빨라지는 건데 클럭 속도가 이제 뭐 물리적으로 한계치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CPU만으로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빠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GPU에 연산 능력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연산 능력, 그러니까 CPU처럼 대단한 연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연산을 할 수 있다. GPU가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쵸. 원래 GPU는 그래픽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얘네도 연산이 가능하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뭐 예를 들어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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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를 수백 번 하던 거를 혼자 CPU가 과학고 학생이 혼자 했다면은 이거를 1 더하기 1은 이 GPU 유닛 하나가 GPU 1이 하고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거는 또 GPU 2가 하고 여기다가 또 1을 더하는 거는 GPU 3이 하고 이렇게 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렬 연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병렬 연산을 함으로써 이 CPU가 수개월 걸리던 거를 이 GPU는 몇 시간 혹은 며칠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을 이뤄낸 거죠. 이걸 이제 GPU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AI랑 빅데이터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GPU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GPU를 누가 갖고 있냐 했을 때 엔비디아다. 그쵸. GPU 90%를 독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텔이랑 AMD도 GPU를 하지 않나? 그쵸. 그리고 특히 AMD 엄청 진심이잖아요. 그쵸. 뭐 자이링스 인수하면서. 근데 GPU를 하는데 얘네 뺏기면은 밸류에이션 축소되면서 결국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옛날 인텔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건 제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뺏길 수 있어요. 인텔이랑 AMD의 GPU 마켓시어를 뺏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 게이밍 시장에서 진짜 그래픽 부분에서 뺏기고 AI 쪽에서는 절대 뺏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논리인데 네. 예, 왜냐면 이 엔비디아한테는 쿠다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쿠다 언어는 이 GPU를 가지고 이제 AI를 코딩을 할 때 그쵸. 뭐 C 언어 이런 것처럼 이제 얘네 코딩을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공용어가 된 거야. AI 쪽 빅데이터 이런 거를 할 때 쿠다 언어가 공용어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 다 AI 코딩 다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교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쿠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AMD가 아무리 이제 성능이 좋은 GPU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짜여진 이 쿠다 언어 베이스의 AI 코딩을 싹 다 바꿀 만큼 얘네가 유의미한가?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럼 엔비디아는 그동안 노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쿠다 언어를 이미 다 엔비디아가 지배한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이 낄 틈이 없다. 근데 이 부분은 성장이 너무나 확실한 시장이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쿠다 언어가 그냥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영어죠, 영어. 아무리 뛰어난 언어를 갖고 와도 아무리 효율적이고 멋진 언어를 갖고 와도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모두 영어 포기하고 이걸로 넘어와라 했을 때 그쵸. 그게 안 된다. 그치. 심지어 영어로 된 문헌도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걸 쓰려면은. 그쵸. 다 뭐 한국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쵸.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동안 영어로 돼 있는 문헌을 다 한국어로 바꿀 만큼 뛰어나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면 영어가 잘 돌아가거든요. 괜찮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 센터나 AI 이런 쪽은 엔비디아가 저는 몰락하는 거를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성장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만큼 컨빅션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다. 엔비디아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실적 발표 당일날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네. 넥스트 12months 기준으로 PE가 29배입니다. 많이 떨어졌네. 그 엔비디아가. 원래 몇 배까지였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60배? 75배까지도 갔었죠. 11월 한창 하이일 때. 근데 NTN PE 30배면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이렇게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비싼 거냐?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투자해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첫 번째 암호화폐 리스크, 암호화폐랑 그리고 두 번째 PC 시장, PC 시장 뭐 수요도나 네. PC 시장, 그리고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이었어요. 근데 뭐 저 암호화폐 아까 말한 거고, 그리고 PC는 이미 증명이 됐고 크게 연관이 없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금 오히려 싸다. 코로나 저점 때랑 거의 근접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 타격이 있냐? 얘네 이 GPU의 펀더멘탈의 타격이 있냐? 저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전혀 없었고,
그나마 뭐 다음 분기 컨센서스가 안 좋은 거는 중국 때문에 뭐 게이밍 노트북 못 판다 이거잖아요. 그쵸. 이게 과연 제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펀더멘탈에 우려가 있냐라고 봤을 때 전혀 없다고.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저는 땡큐다. 예, 그런 논리였고 여전히 그 생각은 유효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미래를 볼 때 저는 하이퍼스케일링 데이터 센터나 게이밍은 이미 그러니까 성숙했다기보다는 이미 증명이 돼버렸고 그 뒤에 있는 포트폴리오 아니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아, 예, 예. 자꾸 포트폴리오라 그러는데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하나 더 오토 있었죠. 오토 있었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을 가지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저는 엔비디아의 다음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옴니버스로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엄청난 경쟁자는 안 보이거든요. 메타버스 시대에서 옴니버스를 사실 옴니버스가 타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다 모아놓고 맞아요. 거기 안에 공용 언어를 설치해가지고 협업을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잘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 근데 이제 오토 부분이 살짝 경쟁이 빡세잖아요. 왜냐면 테슬라도 빡세죠. 있고 네. 자율주행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 GPU 그러니까 연산 체계도 자체 제작하잖아요. 얘네 거 안 그쵸. 쓰고 자체 제작하는데 그쪽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데 미래를 그쪽에서 100% 엔비디아가 이긴다는 확신은 없고 왜냐면 테슬라도 비전이 워낙 높고 걔네도 또 반도체 설계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잘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사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가장 큰 뭐라 그러지 성장 요인이자 리스크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 됐든 엔비디아의 미래를 봤을 때 데이터 센터와 게이밍은 이미 너무 증명이 많이 돼버렸고 성장이 확 실시된. 그러니까 맞아요. 주가로 따지면 이미 공개된 거. 음, 이제 안 공개된 게 나머지 두 개인데 하나는 되게 믿음이 강해요. 그 시대가 온다면. 그거는 또 엔비디아가 잘 할 것 같고 이제 자율주행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엔비디아는 전통차들을 다 엮어놨거든요 이미. 엮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일론 머스크 꿈대로 모든 자율주행이 다 테슬라 거다. 이렇게 되면 또 모르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게 혹시 그 테슬라는 GPU 거를 안 쓰나요? 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를 안 쓰나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GPU라기보다는 그냥 그 반도체 그 모음집 뭐죠? MCU. 예. MCU를 그냥 자체 설계를 해서 테슬라 거는 ECU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 설계를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결국 설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쵸. 생산은 파운더리가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설계를 엔비디아 걸 안 쓴다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그래픽 카드 다 CPU랑 연결된 총집합을 설계를 해서 생산만 맡기는 거죠. 네. 대단하네요, 테슬라도.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엔비디아 걸 썼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종속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를 벗어난 거죠. 또 각자 그 독자 노선을 탄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고. 예, 어찌됐든 엔비디아 뭐 주가가 당장에 계속 오를 거냐? 뭐 시장이 가면은 사실 엔비디아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게 없어요. 예, 많이 빠져 있는 게 없으니까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시장이 내려도 크게 걱정 없이 모아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그 뒷단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부, 그러니까 컨빅션이 강한 사업부가 있고 뭐 그게 저한테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서퍼님도 그 부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찌됐든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저희가 못했던 얘기들 같이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중에 공개된 정보도 많으니 그쵸. 네, 찾아보시기 쉬우실 거예요. 저희가 안 했던 이유가 뭐 우리보다 뭐 잘 아는 분들 너무 많을 텐데 맞아요. 이 부분이었고 어찌됐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